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좀 토론회를 거치면서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면 좀 흥행에 조금 실패해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요. 네. 좀 흥행이 좀 없는 선거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대권 주자 경선이 저희는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9월 달에 있는 상황에서 3, 4개월 앞에 놔두고 하는 당대표 선거다 보니까 느낌이 관리형 당대표 뽑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좀 흥행이 못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분 다 훌륭하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당대표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집권 비전과 네. 그다음에 그 대권 후보의 런닝메이트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또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대변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좀 표심이 향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누가 더 좀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거의 저는 뭐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출마했다라는 것과 떨어졌다는 것에 약간 동정 요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역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웨이트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번 출마했기 때문에 또 이 대의원들의 또 지지가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원식 후보는 이제 민생을 내세우는 후보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당원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홍영표 후보야 뭐 대표적인 친문 후보이기 때문에 뭐 당내 뭐 개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존재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주류지 않습니까? 핵심 주류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다음 정부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선거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지금 대권 주자들이 성골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완적 측면에서의 당권은 친문이 먹자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좀 통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서 좀 네. 예측 불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 생각이 불허다. 듭니다. 네, 대변인님께서 지금 보완적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 선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를 보고 나서 당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윤호중 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렇고 놓고 봤을 땐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세 분이 차별성이 그렇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다 그냥 민주당 내에서 정책으로 커오신 분들이고 예.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고 또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뭐 어떤 분은 비문이고 어떤 분은 뭐 비주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다 친문, 핵심 의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없고 역시 권리당원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대변인께서 송영길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당대표도 몇 번 출마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좀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또 이번 당대표 선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강성당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이 한 얘기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뭐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조응천 의원의 어떤 발언들 쓴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 문자 폭탄 놓고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자 폭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인이 악의적 관심도 관심이거든요. 악의적 관심도 관심인데 제가 알기로 문자 보내는 당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우리 이제 뭐 누가 그런 분들한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2,000파. 한 2,000명 정도 된다.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데 또 문자 보내는 분들이 다 당원이라는 또 증거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한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성 당원이라든가 개인 정보가 활용되는 문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는 뭐 보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당이 이제 당원 주권의 정당이라면은 당원의 권리와 더불어 가지고 네. 의무를 강화하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한편으로 이 당원들의 좀 뭐랄까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당원의 또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나쁜 것만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에 정치인들의 선택과 판단이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대략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변인 말씀처럼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라면 나머지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권리당원분들의 의견은 네. 표출이 안 되잖아요. 이 강경한 분들의 목소리에 다른 분들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덮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욕설과 모욕감이 없더라도요. 문자 폭탄 한 1,000개, 2,000개 받아보세요. 앵커님께서 진행하셨는데 네.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1,000개를 막 댓글로 달아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 감정의 상처는요. 상당히 사람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런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은 분명히 당 지도부에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한 김에 요 얘기까지 좀 걸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그 당대표 경선 얘기하면서 우원식 의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권 안에서 좀 정리하면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른바 고백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들끓고 있거든요.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놓고 좀 두 분과 이야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미애 전 장관 예, 얼굴이 나왔는데 당시 이제 2016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그 당시의 발언과 또 지금 최근에 김무성 전 의원의 그 고백성 발언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왔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면 도피한 기무사령관과 나머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그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재개할 필요는 있다는 저도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김무성 의원이 그 당시에 이 친박 핵심으로서 이너서클에 있었던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지금 뭐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뭐 깊이 내부에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 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뭐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좀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것의 이 김무성 대표의 이 발언의 이 결과라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주저앉히는 그런 효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무성 대표는 참 박근혜 대통령하고 참 갈수록 참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틀어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계엄 검토를 지시했다는 자체로도 경악스러운데 별일 아니라는 듯 회고하는 태도에 소름이 돋는다라는 어떤 표현을 썼고 우원식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까요? 박주민 의원의 저런 말은요. 예. 그냥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가 특정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무 일도 아니다, 별일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딴 촛불혁명,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냥 청와대에서 이러한 것도 검토했다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별일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요 2018년도에 군인권센터가 저런 보고서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논란이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다. 이번에 뭐 박주민 의원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 듣는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야당을 공격하고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것이 문제라면요. 여당에서 지금 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좀 별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미 다 검토됐고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도피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기무사령관 포함해서 혐의자에 대해서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요, 앵커님, 지금 나라가 되게 혼란스럽고 막 여러 가지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군에서 그냥 검토한 거 아닙니까? 검토? 실행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저런 것도 저런 거 검토해보고 또 청와대에서 검토해보라고 하면 기무사에서는 검토 안 할 재간도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행 단계에 갔거나 시행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식이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검토했다라는 거 갖고 문제를 삼는다? 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 그 내용이 계엄령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에이, 그 예. 군해상 계엄령 그걸 검토했다고 해서 안 한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오세훈 시장 후보가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 이걸로 가지고도 이렇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좀 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도피를 했다는 것은 뭔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캥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피가 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범죄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은 인도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와 엮는 거는 저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러한 총괄적인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처벌과 판단이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검토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기무사에 네. 검토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그걸 검토 안 할 기무사령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차원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게 형식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어떤 국민 감정이라든가 죄로서 문제가 따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죄에 더 뒤집어지는 더 덮어서는 뭐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여당에서 공식 입장은 없던데 네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